일일비하지 않겠다. 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요.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40% 선이 무너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문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미묘한 상황도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지금 이제 갤럽에서는 여론조사를 이번 정부 들어 한 이후에 처음으로 40% 붕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는 지금 39%가 나왔어요. 네. 근데 또 이제 그 전날 발표했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결과를 보면 4.1%가 상승을 했어요. 40% 중반대를 또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갤럽의 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평가가 4%는 줄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전날 발표했던 리얼미터는 45.5%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두 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물어보느냐, 조사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30%대로 내려간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일희일비하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여론조사와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든 아니면 여권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살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심리적 저지선은 40%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려는 어떤 기회로 삼지 않겠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김종욱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려는데 이종환 먼저 하실래요, 부대변인? 예, 예. 네. 그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썼을 때가 검찰개혁 얘기할 때 서초동 집회에 있을 때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네. 근데 광화문 집회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저는 정말 이번에 사죄할 때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광화문 사태의 국민의 민심도 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으면 네. 저는 그걸 진짜 진정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얼핏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서초동 이야기, 국회 앞에 데모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대통령의 태도라고 봅니다. 당연히 일희일비하면 안 돼.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에다가 과연 뭐 생각들이 다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광화문에서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서초동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식으로 들리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계속적으로 말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송구한 건지 안 한 건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요. 41%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았던 것보다는 좀 이제 39%는 낮은 거니까 말이죠. 네네. 좀 적잖이 신경이 쓰이나요? 아니면은 여론조사 볼 때 보고자 하는 숫자가 또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이 안 쓰이면은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정부 라인에서 거의 제가 일주일 단위로 아마 여론조사를 체크를 해서요. 국정에 네. 반영을 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 이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모든 정부들이 민심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이제 갤럽에서 이번에 39%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지표상으로 상당히 많은 그 고민을 하게 만드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특히 이제 서울 지역하고 중도 유권자층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부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로 이분들이 여론을 바치고 있거나 아니면 여론을 갖다 스윙하고 있는 이런 네. 계층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아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당층으로 가고 있는 옮겼던 분들이 일부가 좀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네. 전체적으로 유권자 지형들이 변하게 되는 거고 문재인 정부를 지탱해왔던 촛불 유권자 연대가 지금 일정하게 좀 와야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요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내년 4월 총선 이전까지 적어도 중도와 PK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위 여당과 정부에서의 대안을 모색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네. 그것과 관련된 내부의 선거 시스템에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의 그만두고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새롭게 좀 세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정부가 상당히 좀 고민스럽게 이 대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검찰 개혁도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 그 광화문의 민심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다면 사회 개혁을 위한 그다음에 또 민생 개혁에 대한 이런 두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세 가지의 세 바퀴 정도의 내용들로 나갈 수 있는 대책들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청와대 또는 아니면 정부 여당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세 반전을 위한 묘책을 아마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저희가 좀 들춰보면서 이면에 뭐가 있을까 분석 중인데요. 무엇보다도 믿었던 그들, 수도권이나 아니면 중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비장감이 있어야 된다. 김 교수님 말씀 주셨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들썩들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국 사태 거치면서 가장 크게 분노하고 지지율 하락이 나왔던 층이 청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정하냐, 정의롭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답을 집권 세력에서 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희일비,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정권치고 잘된 정권 못 봤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레임덕이 생기고 레임덕이 생기면은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요. 근데 현재 이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된 근본 가치를 스스로 자기 부정한 것 때문에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면 전환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아, 검찰 개혁해야 된다. 민생 챙기겠다. 대통령께서 기업체 방문하시고 경제장관 회의 주재하시고 네. 이렇게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지난 사태에 대한 사과, 반성 이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인적 쇄신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은 준비 중인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당장 인적 쇄신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인적 쇄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한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인 그 여당이나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 거지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족이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청년들이 실망한 부분에서 뭐 여러 번 사과를 했고요. 그건 조국 장관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또 여당이든 청와대든 그거는 정말 국민 앞에 죄송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실망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태 이 부분은 정말 저는 뭐 정부도 그 부분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지만 지금 당장 누군가가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까지라고 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의 인적 쇄신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정책 전환을 야당 쪽에서는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이 총선에서의 인선 과정에서도 상당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낙연 총리가 이번 주에 일본을 가지 않겠습니까? 네. 꽉 막힌 한일 관계,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튀는 예전에 한번 만화가 있었죠. 지구를 구하는 독수리 오영재처럼요. 비장감을 갖고 출발을 하시는데 이것 좀 본전만 좀 잘 되면 이 총선에서 이낙연 총리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예, 그 많은 설왕설래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건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정에서 난맥한 상황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소위 예를 들면 많은 유권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관망세로 좀 갈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네. 그런 성과를 낸 분 같은 경우가 소위 내년 총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단지 그 총리가 내는 총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판 자체를 갖다가 재점검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의 진퇴 여부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선거 구도의 변화를 갖다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선거법과 패스트트랙 관련된 이 소위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의 저 연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당에서 지금 아마 사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지금 핵심적인 정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요. 그랬을 네. 때 저희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그 드라이브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하나는 뭐 대통령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무슨 고민을 하냐면 현장에 가서 현장 이야기를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경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 성과를 바로 내라야 할 부분이 아니라 네. 적어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국민들 곁에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하는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세 축의 방향들로 제가 볼 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은 연말 연초에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낙연 총리가 이제 아베 총리와 10분 플러스 알파로 만나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총선
나는 뭐 총선 당장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심부름 시키면 따를 거다라고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몸은 총리실에 있지만 마음은 좀 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뭐 이낙연 총리 지금 지지율 여권의 지지율에서 아주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대권을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대권을 생각한다면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생각은 총선에 나와서 역할을 해야만이 그리고 그래서 자기 세력들이 이제 심어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연 어떤 뭐 대권을 바랄 수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총선에 나오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왜 지금 미적되고 있느냐? 제가 보건대는 현 여권에서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낙연 총리를 구원투수로 불러야 되느냐에 네.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선 것 같아요.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지지율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지율 40% 그러니까 아주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뭐 아직까지 더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다르거든요. 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건데 원래 80% 시작한 지지율이 40%까지 내려갔다. 그 절대적 수치는 40%가 낮아진 거거든요.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보지 않고 오로지 40%다. 과거 정부에 비교해서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이 또 혹시 여유가 없는 거 아닌가. 네. 아무래도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면 여유 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대통령이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이낙연 총리를 등판하는 시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낙연 총리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중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네. 얼마 전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실수를 한번 하셨어요.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2명이 있는 데서 뭐 이런 시간 인권을 침해했다. 여성 2명이 있는 게 아니었죠. 처음에 조국 임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마치 그것을 옹호한 듯한 이런 태도 속에서 과연 국민이 원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점을 가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예정된 길이 쭉 앞에 펼쳐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2월 9일 이후에 예산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퇴 시점을 적절히 조율해서 사퇴한다. 그리고 총선 때 지역구 출마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위원을 하면서 총선에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의 길을 갈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예정된 시나리오인데 과연 이제 이낙연 총리가 총선 승리를 하고 대선 후보의 길을 갈 수 있을지 네.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봐요. 일단 그 얘기를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이경환 부대변인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당에는 스타 정치인이 없어요.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다닐 스타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네. 복귀해서 네. 유세를 다닐 것이다. 지원 유세할 것이다. 이건 예정된 수순입니다. 아니 나름 대선 주자로서 좀 신비감이 있었으면 하는데 뭐 앞으로의 향후 로드맵까지 신비감을 다 벗겨내세요. 일단 저희가 또 이야기가 나오는 네.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